네, 반갑습니다. 제 2주차. 시대의 변화와 자아 찾기. 참, 그죠. 이거, 뭐, 시대가 변하는 거죠. 시대는 변하고 자아를 찾는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나라는 거 있잖아요, 나. 나라는 게, 여러분들은 나라는 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나라는 거 뭐, 태초부터 뭐, 이렇게, 너, 우리,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예요.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공동체 속에 이렇게 그 공동체 알죠? 이렇게 가족이나 부족이나 집단이나 또는 뭐 종족이나 이런 데 속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었을 뿐이지 나라는 자각이 거의 없던 시대가 대부분의 시대였어요. 나라는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나라는 게 언제, 나는 나야. 옛날에도 뭐 다 나가 있었을 것 같죠. 그러나 나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나라는 게 뭘까요? 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 의식도 있고, 그죠?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회라는 것은 참으로 뭐 어쩌면 오늘날에도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정체성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눈치를 보고 살아요. 눈치 없는 게 인간이냐라는 말도 있죠. 눈치 없이 눈치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되는 그런 시대에 쭉 살아왔지. 그래서 내가 돈을 벌더라도 옛날에는 내가 돈을 벌더라도 그건 내 돈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옛날에는 뭐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요즘도 그런 일 있죠.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뭔가 일을 해가지고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뭐 하면 이걸 자기 혼자 몽땅 가지고 사는 것 이거 이런 사회는 없었던 거예요. 그 동안에는. 그래서 근대 사회가 들어오면서 나라는 게 발전을 해요. 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러다 보니까 근대사에 들어오면은 나라는 것은 소유. 소유라는 것을 통해서 나가 발견되는구나. 이런 걸 발견된 거예요. 소유를 알아야 그렇죠. 나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부모님이 낳아준 나라는 존재, 그죠?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회적 삶을 살아나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저 어느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죠. 그 월급 받아서 내가 그거 가지고 뭐 또 새로운 생활 집도 사고 이렇게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그런 소유의 권리, 내가 월급을 받아서 일해서 저 넣은 것이 내 거다. 라는 생각이 이게 돼야만이 정말 자아가 제대로 구현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돈을 버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이게 주인이 여러 놈이다. 이래버리면 이건 나와 공동체가 이거 막 헷갈립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거 다 누구한테 가요? 공동체라든가 이렇게 뭐 종족이라든가 부족한테 가면 내가 뭘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 눈치 보고 남이 해온 거 얻어먹으면 되잖아. 그럴 때는 나가 상실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것을 내가 저희 이주차인데 벌써 어려운 말인데 나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나라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단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인데 한 학기 동안 쭉 나가보죠. 소유하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 인간이구나. 나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나를 인정하는 근대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걸 오늘부터 이제 찾아나가기 시작하고 나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그냥 나는 태초부터 엄마 아빠가 낳아가지고 그냥 나는 나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가 아니었구나. 진정한 사회적인 나가 되려면 뭔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소유다. 소유? 뭘?
내 권리를 가지는 거죠. 내 권리를. 내가 물건을 사도 내 것이 될 때, 이런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그럼 내 것이 되는 이런 사회야말로 나가 존재하는 사회예요. 내가 이걸 하나 생산했는데 이게 누구 건지를 전혀 모른다. 그죠? 그럼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나가 상실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지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이 동영상 하나씩 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꺼져 한번 있다 혹은 봅시다. 켜져 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자, 반면에 디지털. 아날로그에서는 불빛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부터 희미하게 서서히 밝아지다가 눈부시게 밝아지는 이 모든 단계를 연속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그날그날 빛이 쨍쨍한 날도 흐린 날도 또 날이 저물어 깜깜한 날도 있어 디지털 표현 방식으로 명확하게 빛이 있다 없다라고 구분할 수 없겠죠. 세상은 아날로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아날로그에서는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디지털 표현 방식에서는 아날로그의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모두 분절하여 0과 1로 명확히 표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은 아날로그인데 왜 디지털 표현 방식이 생겼을까요? 컴퓨터와 기기의 발달로 인해 기기에게 명확한 명령을 내리고 동작을 수행받기 위해 디지털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냉장고에게 음식을 보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적당히 음식을 안 상하도록 시원하게 해줘 라고 아날로그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냉장고 스위치를 강으로 위치시켰을 때 마이너스 2도, 중으로 위치시켰을 때 2도까지 온도가 유지되도록 냉장 모터를 가동,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명령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기들, 컴퓨터들, 로봇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기기들과 소통하기 위해 일상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어 표현하며 디지털 세상에서는 꺼져 있는 상태 0과 켜져 있는 상태 1로 이 세상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자고요. 그동안 아날로그로 기록되던 것들, 아날로그로 행해지던 많은 일들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디지털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이 온라인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음식 매장에서 사람이 받던 주문을 키오스크를 통해 디지털 기기가 대신 받아주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제조업, 유통업 등을 하던 전통기업들도 이제는 협업 방식을 비롯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 기업 문화, 제품의 형태 등 모든 면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삶 속에서 디지털을 빼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현실 세계의 정보들을 디지털화하여 사이버 세상에 정리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SNS, 온라인 게임 등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이버 세상의 데이터가 아날로그와 융합하여 현실화가 되기도 하죠.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증강현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아날로그 세상과 디지털 사이버 속 세상이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날로그 신호로, 때로는 디지털 신호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디지털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변화들이 펼쳐질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이 곧 삶이 되어가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디지털의 힘 또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자, 보셨습니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이야기예요. 디지털, 아날로그. 이런 것들은 디지털이라는 거 0과 1이라는 거죠. 0과 1. 뭔가 끄고 맺고 켜지고 꺼지고, 그죠? 정확한 분절적인 명령이 필요할 때 디지털이 필요한 거고, 아날로그는 우리는 삶 자체죠. 그죠? 이렇게 연속적인 삶.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말은 손가락이란 정확하게 이렇게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가리킨. 요만큼 0에서 1 사이. 그죠? 0에서 1이 제일 명확한 우리가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0과 1, 이 두 개를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두목 자르듯이 잘라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러면 상당히 좀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겠죠. 왜냐하면 연속적인 삶을 이렇게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걸 하다 보면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적인 이 연속적인 삶과 이 명확하게 계산적이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삶은 대단히 이게 서로 이렇게, 그죠?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상관을 하지 않는, 서로, 그죠?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구조로.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너무 논리적인 거. 논리적이란 말 있잖아요. 그 논리적인 게 상당히 이게 명확하게 뭔가를 분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T라는 사람들, 뭐,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MBTI 뭐 하면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두목 자르듯이 자르고 세상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한쪽으로 보면 상당히 총명하고 명쾌하다. 한쪽으로 보면 인감이 더럽게 없다. 뭐 이런, 그죠? 좋게 보면은 총명하고 논리적이고, 그죠? 명쾌하고, 이런 게. 한쪽으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은, T적인 사람 보면은, 이건 너무 인간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사실은 논리적인 게 상당히 이 논리적인 게 이게 필요하죠. 왜? 이 사회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은 이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잡탕을 쳐서 이 변화하면은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논리적인 정합 관계를 통해서 1, 2, 3, 4. 그래서 이 뉴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뉴턴은 근대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근대 사회 하면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개인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뉴턴 알죠? 그 마뉴엘력의 법칙, 그 사과나무에서 뚝 떨어졌는데 뭐 그 마뉴엘력이 뭐 어떻다 뭐 해가지고 물리학계의 최고의 거성이잖아요. 이분이 뉴턴, 우리 근대 물리학의 아주 최고 태도죠. 이 뉴턴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근대 사회라는 설명을 재밌게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전근대 사회는 신이 다스리는 사회지만은 근대 사회는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 숫자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회예요. 좀 뭐가 이해가 되나요? 뭐가 이해가 돼? 안 돼? 돼?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예, 다시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인간을 설명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예요. 숫자. 우리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저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키가 얼마다, 몸무게가 얼마다, 다 비밀입니다만은, 키다 얼마다, 뭐 몸무게가 얼마다, 시력이 얼마다, 가만히 보면은 모든 데이터가 수학적으로 다 돼 있어. 나라는 있잖아요. 이름도 있잖아요. 이름도 사실은 내가 김인호잖아. 김인호인데, 그냥 숫자로 주민등록상 전산으로 보면은 나는 뭐로 치면 되느냐 하면은 생년월일하고 뒷자로 따로 치면은 주민등록 번호로 치면 내가 딱 떠. 그죠? 근대 사회는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이 프린시플 뭐 이런 것 같은데 원리 이 말이죠. 근대 사회 원리는 자연을 뭐로 설명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다란 말은 세상을 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근대적인 인물이고 선진적인 인물이 맞아요. 여러분들도 논리적이고 이렇게 세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이해하고, 수학은 할만한 뭐 방정식이나 이런 거나 가르쳤잖아, 고등학교 때. 그죠? 난 그거 참 불만스러운데, 뭐 머리 좋으라고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미적분이나 가르치고, 막 이렇게 그냥 뭐 행렬, 뭐, 사실은 그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는 것도 인간 사회라는 게, 0과 1이 아니고, 그죠?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잖아.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너무 교조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이 얼마나 재미없어. 수포자가 양산이 되잖아요. 세상을 사고할 수 있는 수학이 돼야 돼. 사실은 숫자가 없는 수학이 더 멋진 수학이에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수학자들은 숫자가 없더라고요. 자, 정리하면 뭐냐면은 뉴턴이 말하듯이 세상을 뭐로 설명할 수 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를 이 뉴턴은 미리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숫자로 설명하니까 우리가 혈압이 얼마다부터 해가지고 온 게 다 숫자야, 숫자. 그죠? 우리 지금 이 연구실, 강의실 이것도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여러분들 수학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수학 공부를 그냥 뭐 미적분 풀고 이러는 수학이 아니고 정말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런 공부가 사실 돼야 돼요. 근데 날마다 시험 치려고만 수학을 해놓으니까 더럽게 재미없잖아. 그죠? 그래. 그건 재미없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각설하고 논리적인 사람은 이 디지털적인 사람은 사람이 인간미가 없죠. 그 다음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논리적으로 또 그 다음에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막 그냥 따다다다 따지고 탁탁 하는데 막 논리적으로 말은 맞는데 한테 집 받고 싶은데 막 그냥 아유 새끼 막 하면 그죠? 왜 말하면 안 됩니다만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 사실은 논리는 폭력이에요. 폭력. 왜? 그동안에는 논리가 상당히 이게 0과 1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고 명쾌하고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요즘 정치인들 하는 거 봐요. 뭐가 돼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논리라는 게 상당히 디지털화된 논리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 논리적인 것을 현대인들은 어떻게 이용하더라? 자기 죄를 지어도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리를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이 꼭 정의롭거나 올바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세기, 지금 우리는 21세기잖아. 20세기에 뭐가 많았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왜 전쟁을 했냐고 옛날에 홉스봄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20세기 왜 그랬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도 우리 일제시대 막 있고 막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막 있고 막 고생도 많이 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폭력적이고 억압하고 이런 시대가 20세기에 그냥 줄을 섰냐면 이렇게 막 그냥 계속됐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극단의 시대다 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논리가 극한에 달하면 그렇대요. 논리가 미덕이 없으면은 폭력입니다. 이성이죠, 이성. 이게 우리가 이성이란 말은 이성적으로 살아라 하는데 저는 이거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이성적으로 살고 이성적인 삶은 논리적인 삶인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메말라요. 근데 그 정도는 메말라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메마른 데다가 잔인하고 냉혹하고 이런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을 야만시하는 거야. 저 무식한 놈 이래버린다고. 논리적인 사람들 만나면은 변호사들 얼마나 말 잘해요. 정치인들 얼마나 말 잘해요. 근데 저 사람들 이야기는 들어보면 뭐가 없어요? 미덕이 없는 거야, 미덕. 이게. 그래서 20세기는 극단의 시대다. 왜 극단의 시대다? 이성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면 폭력입니다. 이성 알죠? 이성이 뭔지 모르면 말이 안 되는데, 그죠? 이성이라는 거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그죠? 상식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너무 논리적으로 상식적이고 이런 걸 정반합에 맞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전쟁이 나요. 그래서 아마 성서에 보면은 성서에 그 선악과란 말이 있어요. 선악과 들어봤어요? 아마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디지털이거든. 논리 영화거든. 인간이 논리적으로 되면서 선악과를 따면서 원죄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게 너가 정의롭냐 내가 정의롭냐 이렇게 가는기 때문에 이 이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이 돼요. 또 그런 반면에 이성이 있어야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딱 그랬잖아요. 데카르트가. 그죠?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있어야 인간이 진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뭐예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우리는 뭐 자유, 평등, 평화 뭐 이렇게 자유, 평등, 박애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자유, 평등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뭐 대통령도 뭐 자유, 날마다 막 자유, 민주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란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돈 있는 사람 지멋대로 살면은 내 돈 있으니까 멋대로 살겠다. 나를 간섭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뭐 자유라는 게 뭐가 없으면 가장 폭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유. 나는 우리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주잖아. 자유가 참 소중하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에 불구하고 자유는 뭐가 없어요? 관용이 없으면은 대단히 폭력입니다. 관용은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자유롭지만 상대방을 톨레랑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 내 멋대로 자유 하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냥 돈만 있으면 돈 딱 뿌리고 내가 진짜 멋대로 날겠다 뭐 이래 뿌리는 이 황금 만능주의가 되잖아요. 그죠? 자유방임주의가 되면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이성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이라는 게 또는 논리라는 게 이게 반드시 뭐가 함께 가야 된다? 감성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감성.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죠? 도와야 되는데 이래서 도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서 느끼고 그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래야 되지. 그냥 아무 이렇게 그 어떤 감성이 없이 그냥 이 숫자적으로 저 사람은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도와줘야 한다. 뭐 이런 식이야. 거기에는 또 다른 폭력이 있는 겁니다. 동정이죠. 그런 거는.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유 또 평등도 있잖아요. 너무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평등만 강조하면 인간의 자율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인간의 평등은 반드시 누가 친구가 돼야 돼? 자유가 친구가 돼. 자유롭고 평등해야 돼요. 평등하지 그냥 그 자체로만 평등하면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에 비판하듯이 참 경직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튀는 놈은 다 잘라야 되거든. 평등이니까. 평등은 튀는 놈은 자르는 거거든. 그죠? 그럼 튀는 놈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이 없잖아, 발전이. 발전이 없으니까 아직도 지질이 공상 떨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등도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야 평등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박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박애. 인간의 박애. 이 인간을 널리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 널리 사랑하는 거 무조건 인간을 널리 사랑하면 안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네. 자, 무슨 말 알겠죠? 항상 사람의 어떤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수많은 어떤 그 가치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 평등, 평화 이 보편 가치 속에서도 이것조차도 그냥 그 자체로는 폭력이 될 수 있다니까. 하물며 디지털이라는 게 이게 그냥 사람이 디지털적으로 살잖아요. 0과 1 속에 살잖아요. 경직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장점들은 받아들이면서도 단점들이 너무 많아. 왜? 0.001초. 여러분들이 이제 리포트 내면 딱 그거 느껴요. 리포트 내면 뭘 느끼느냐면 제가 이렇게 그 웹 강의실에다가 리포트 10월 뭐 며칠까지 1월 며칠까지 뭐 내라 해가지고 11시 59분 딱 걸어 놓거든요. 그러면 11시 59분에 그냥 내가 그냥 받으면 한 12시에 내도 돼요. 그래. 아니 11시 59분이나 12시나 1분 차이인데 이 컴퓨터가 안 받아. 여러분들 해보면 나중에 알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본래 숙제는 시간 몰려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몰려서 숙제하다 보면 11시 58분에 올려야지 하는데 뭔가 끄끄거리다가 12시에 누르잖아요. 그러면 숙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숙제 아웃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좀 그런 거예요. 이 디지털 세상은 잔인합니다. 냉정하고 냉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냉혹한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살면서 냉혹한 세상을 비난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냉혹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거 착하게 살아라 하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치는 거고,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거는, 대학 교수가 가르치는 거는, 이거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세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방법, 툴을 소개하는 거예요. 교수는 그런 거 하는 거야. 예? 착하게 살아라, 이쁘게 살아라. 이거는 그래서 티처께서 하시는 거고, 이 프로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페서는 뭘 한다?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가.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디지털 세상은 잔인하다. 뭐라고요? 잔인하다. 재미없다. 그런데 재미없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디지털에 뭐 보편화된 디지털 기술이 뭐가 있느냐? 통계, 회계에서 3D 프린트, VR 뭐 이런 거 열심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물 인터넷이 어떤 것이냐, 빅데이터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걸 열심히 알아야 돼요. 데이터 사이언스 요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1학년 때 데이터 사이언스 열심히 공부해야 돼. 데이터 코딩 뭐 이런 거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세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대학을 오는 거야. 근데 이 교양 수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수학적 인간이 되어야만이 되는 거야. 근데 수학적 인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잔인해져요. 잔인해지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개판 나는 거야. 예? 그죠? 그래서 나는, 그죠? 이 선생은, 교수는 뭘 가르쳐야 돼요? 그런 잔인한 툴들, 장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내고, 그걸 하는 거. 이거 공대도 마찬가지예요. 공대도 그 선반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야. 응? 근데 교수가 들어서 이렇게 만지면 다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만지면 생산성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대학이잖아요. 바로 대학에서 뭘 배운다? 바로 위험한 것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에요. 뭐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이성과 논리와, 그죠? 디지털과 이런 모든 것들은 위험한 도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 배운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과목도 어떻게 보면 공학이고, 이 과목도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고, 이 과목도 어떻게 보면 경영학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기 보면 신소재 공학도 되고, 그죠? 간호학도 되고, 의학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디지털, 이성, 논리 이런 것들은 잔인하고 위험한 것들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한다. 그 관리하는 방법 속에 아날로그적인 방법도 있고 인문학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문학을 배운다. 이거 정리됩니까? 정리되면은 다음 또 한번 디지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면 검은 부분은 적은 양의 빛을, 흰 부분은 많은 양의 빛을 반사해서 0과 1의 코드로 바뀝니다. 바코드의 원리네요. 바코드의 원리. 또 인간은 우주 어딘가에 있을 외계 생명체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이진법 신호를 사용했습니다. (0과 1) 1679개의 0과 1로 구성된 코드. 이것은 지구에서 외계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디지털 대단해요. 그죠? 지금도 미지의 외계 생명체가 지구의 메시지를 수신하길 바라며 전파에 실려 우주 어딘가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1679개의 0과 1을 가로 73칸, 세로 23줄,
즉 가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배열하면 아무 의미 없는 모양이 나타나지만 세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배열하면 어떤 모양이 드러납니다. 생명체의 필수적인 5가지 원소와 6가지 분자의 화학식과 결합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인간 DNA의 이중 나성 구조, 인간의 형체도 이진법으로 표현됩니다. 왜 신기하네. 이진법일까요? 그 이유는 외계인의 손가락이 4개 혹은 7개여서 십진수가 아닌 다른 진법을 사용한다 해도 가장 간단한 이진법은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진법이 가장 이해가 쉽죠. 공과 1이니까.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의도, 상품 정보, 외계에 보내는 메시지까지 어떤 정보라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진법 수의 자릿수, 즉 비트 수를 늘리면 숫자를 넘어 단어, 그림, 소리, 음악, 영화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날로그 그림에 계절감을 더할 수 있는 디지털 그림. 신기하죠, 이거. 음악이나 목소리도 디지털 형식으로 녹음하고요. 미안해 포비야, 내가 지울게. 고화질 디지털 영화. 이런 디지털 미디어들을 이미 우리는 익숙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이 꼭 인간이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코드 체계인 것은 아닌데요.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DNA는 생물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DNA의 염기 4종류, 즉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중 3개의 염기가 결합해 유전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코드가 됩니다. 즉 DNA는 이론적으로 4 곱하기 4를 해서 총 64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DNA의 저장 방식도 디지털, 단지 이진법이 아니라 4진법으로 만든 64진법을 사용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건축 설계도로 설명해 볼까요? 어떤 집의 아날로그식 설계도면은 지으려고 하는 집의 모양과 꼭 닮게 그립니다. 지도 또한 실제 도시나 나라의 모양과 유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방식은 모양을 숫자로 표현합니다. 처음 2 숫자는 모서리의 좌표를 표현하고, 그 다음 숫자는 동쪽으로의 길이, 그 다음 숫자는 남쪽으로의 길이,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면 그 방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시기죠. 꺼짐과 켜짐이 확실한 전구.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구는 꺼짐과 켜짐의 2단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밝아집니다. 미세하게 구분하면 밝기 단계를 수십에서 수백 단계까지 나눌 수 있죠. 숫자 0과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중간값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정 값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인식할 뿐입니다. 중간을 인식하지 않으면 현상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못할 거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을 인식하지 않는 것, 이것은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됩니다. 디지털은 애매한 중간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도 오차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또 디지털은 숫자와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호 변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전송할 때 오류가 발생해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정보를 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아날로그의 어원은 닮음을 뜻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에 반해 어떤 정보를 똑똑 끊어지는 분절되어 셀 수 있는 수로 표현하는 것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의 어원인 디지트는 손가락, 발가락이란 뜻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나, 둘 수를 세는 것처럼 수를 직접적으로 셀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죠. 원래 아날로그 신호의 구성 요소를 더욱 세밀하게 나누면 사람의 감각으로는 차이로 구별하기 힘든 디지털 신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우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아날로그에서 점차 디지털로 바뀌어 왔습니다. 디지털의 편리함 때문이죠. 그리고 디지털은 인류의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편리하죠. 디지털이. 예, 맞아. 예술을 즐기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엔 음악을 듣는 과정부터 아, 그립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 저런 그죠. 어쩌면 아날로그 LP판. 그 시간조차 음악을 음미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디지털은 원하는 음악을 찾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덩치 큰 장비가 없어도 됩니다. 인간관계의 모습도 바뀌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본 적이 언제일까요? 마음을 담은 긴 문장을 오랜 시간 감기고 적고 그죠. 편지가 전해질 며칠 손편지 동안의 받으면 설렘을 느끼기 정말 위한 마음이 따뜻하죠. 짧은 문장을 맞죠. 즉시 주고받습니다. 메일 받다가 손편지 받아봐요. 마음이 달라지지. 친구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깊이까지 깊어졌다고 할 순 없겠지만요. 광고 없이 유튜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어플을 소개를 자, 어떠세요? 디지털이라는 게 이제 0과 1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편리하고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이 보면은 0과 1인데 최근에는 말이죠. 이 0과 1 사이에 뭔가 0과 1의 그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고 양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0과 1이라는 디지털이라는 그 방식에 어쨌든 근대적 과학기술의 방식에서 이제 초현대식인 양자역학에 기반한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아날로그적인 세상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표현하려는. 그래서 그거 에르고딕의 정리라는 게 보면 재밌는 게 에르고딕의 정리 들어봤어요? 그 뭐냐면은 이 단군 할아버지 한번 해봐요. 단군 할아버지 알죠? 우리나라 세운 단군 할아버지를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대요. 단군 할아버지를. 그 뭐냐면은 웅녀 알죠? 웅녀 그 곰하고 마늘 100개 하고 쑥 100개 그죠? 쑥 100개 하고를 딱 항아리에 넣어요. 곰 한 마리하고 이거를 6 곱하기 10의 23성을 이렇게 흔들면 여기서 웅녀가 나온대요. 웅녀가.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웅녀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나올 확률이죠. 웅녀가 단군 할아버지를 만들었으니까 엄마니까. 그래서 이 웅녀를 만들려면 항아리에다가 곰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된대요. 그게 이제 왜 그래 되냐 하면은 왜 6이 되냐 하면은 주사위의 확률이에요. 확률이 23승이 1로 연결될 확률이 하나로서 곰이 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수업하잖아요. 수업하는데 여러분 옆에 가 있을 확률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수업하면서도 여러분 옆에 있을 확률. 되게 어려운 에르고딕의 정리라는 게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디지털 세상은 잔인하다. 그렇지만 이 잔인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그죠?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면서 되는데, 최근에는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새로운 0과 1의 중간지대를 만드는 그런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세상이 이제 디지털 세상과 아날로그 세상이 융합되는 새로운 양자역학의 시대에 도달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추정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0과 1 속에서 사는 그것이 너무나도 피곤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 디지털 세상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잠시, AI가 주는 고통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인류 멸종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미 국무부가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섬뜩한 경고를 한 근거가 뭔지 워싱턴 남순모 특파원이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처럼 표정 짓고 스스로 생각해 답할 수 있는 AI 로봇 아메카입니다. 현존 최고 AI 로봇 가운데 하나인데 AI가 가져올 최악의 미래를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진짜 무서운 말이죠. 가능한 일일까? AI 위험성을 담은 미 국무부 용역 보고서 공동 저자들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AI가 사람의 심리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Even driving some human users in rare cases to the point of suicide when the relationship appears to fall apart or otherwise is compromised. 벨기에에선 지난해 30대 남성이 AI 챗봇과 6주간 대화를 나눈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AI가 건넨 말은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AI 챗봇 개발사는 부랴부랴 예방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공동 저자들은 또 목표 달성이 방해받으면 AI가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One of the risks is that they start to invent dangerously creative strategies to achieve their programmed objectives that cause a lot of harm. 지난해 6월 미군은 AI 드론이 공격 금지 명령을 내린 조종자를 방해 요소로 판단해 제거했다는 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파장이 일자 실제가 아닌 가설 실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동 저자들은 AI의 무기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You can also imagine these systems leveraging their vas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areas like biology and chemistry to help with the design of new kinds of weapons, the biological weapons and so on. 업체 간 경쟁 속에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어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y anticipate sort of a short time horizon, potentially just a couple of years even, to develop human-level AI and don't have the capability to control it. AI 위험에 대비해 감독기관과 규제장치 신설 등을 강조했는데 백악관은 올 연말까지 업무에 활용 중인 AI 도구의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연방정부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순모입니다. 보셨어요? 이만큼 위험합니다. 정말 앞으로 이 AI가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더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갈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게 지능이라는 게 이게 지식이 모이면 지능이 되거든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도 그랬어요. 이 지능이 모이고 지능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식이 모이면 지능이 되는데, 지능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특이점에 도달하면은 뭐가 되냐면 그 지혜가 되고, 지혜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사피엔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딥마인드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 자기가 인간을 거추장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시작되고 이게 하면 상당히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원자탄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없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 알아서 쏴버리고 인간은 필요 없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많은 영화 속에서 보는 현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 현실에 올 수 있겠다는 위험한 사고들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대학에 와서 뭘 배우느냐? 훌륭한 걸 배우는 게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훌륭한 것을 배우는데 위험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위험한 것을. 위험한 것을 어떻게 한다?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때 그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냥 위험하지 않고서 편안하게 행복을 더해줄 공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관리해야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과학기술이 이게 인류의 재앙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과학기술이야말로 인간이 닥칠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배가가 될 경우에 이게 진정한 역사의 진보가 되는 거죠. 네. 잠시 그러면 또 다른 우리 디지털 시대의 문제점들을 한번 디지털의 문제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봅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최신 스마트폰과 노트북, 텔레비전. 소비자는 제품에 열광하다가도 쉽게 실증을 내고 또 다른 제품을 찾습니다. 쓰기만 해도 자기 취향에 안 맞거나 어떤 유행에 바뀌게 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구매력이 증가되면 폐기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량, 잠재적 폐기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자 쓰레기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자제품은 대부분 쓰레기가 됩니다. 폐전자제품에는 많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어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각종 중금속과 독성 화학 물질을 배출합니다. 납, 주석, 구리, 카드뮴, 수 이런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각이 되면 이런 물질도 같이 소각이 되면서 이런 중금속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전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수출합니다.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인건비로 전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세상에 알려진 중국 광동성 구이유 마을. 곳곳에 쌓여있는 폐전자제품들은 마치 거대한 고물상을 방불케 합니다. 주민들은 폐전자제품을 손으로 부수고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회로기판을 불에 가열합니다. 소량의 구리와 금속물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금속물질을 얻은 뒤 남은 플라스틱과 전선은 아무런 제재 없이 태워집니다. 최신 첨단 기기를 가장 낙후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전자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전자제품 속 중금속과 유해 성분들이 그대로 인체에 흡수된다고 설명합니다. 중금속마다 다 다양한 그런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납의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IQ의 지능을 떨어뜨리거나 주의력을 결핍하게 만들거나 다양한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빈혈과 같은 그런 혈액 질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위장관계계통 또는 신경근육계통 또 심지어는 중추신경계 기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세계가 되면은 디지털 문명 자체도 문제거니와 거기에서 부수되는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또는 물리적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여기만 지금 열거한 것만으로도 몇 개 안 될 것 같지만 엄청난 그죠?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커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추상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치유하자.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데 디지털 세계 자체도 스스로 자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양자 역학 이야기했습니다만 양자 컴퓨터처럼 이렇게 디지털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통제 불능의 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수많은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반면에 이게 너무 이 디지털이라는 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죠? 잔인하다는 이유는 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논리와 이성이 주는 그 잔혹함들인데 명확성들이 주는 그죠? 인간은 융통성 있고 아날로그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오랫동안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손편지 하나에도 감동받는 인간이 수많은 메일은 너무나도 지겹지 않았어요? 이미 전자메일 속에 홍수가 오지만은 거기에도 수많은 정성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손편지 하나 이렇게 받았을 때의 이 감동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이성은 감성의 비호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디지털 세계의 단점을 치유하는 데는 그죠? 이 아날로그적인 특히 인문학적인 고민들이 이거 없으면 사람이 메말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메마른 인생 살지 말자는 이야기 때문에 만나는 건지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건지 한번 두고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2주차 이 정도 수업을 했는데 이제 웹 강의실에 가면 이 생각해 보기 요거 있어요. 요거 보면 과제 있죠. 오늘 배웠잖아요. 디지털 사고와 아날로그적 사고의 사례를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랬죠. 교재 29쪽에 있습니다. 요거 그 29쪽에 오른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서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웹 강의실에 그죠? 정한 시간에 올려주세요. 정한 시간에 11시 59분 디지털 세계의 이 비정함들을 느껴보셔야 돼. 11시 59분까지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12시에 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제출 안 됩니다. 네. 아주 잔인해요. 아주. 기계는 아주 알짤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직접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날로그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1시 59분 이전까지 다 내도록 해요. 알겠죠? 네. 자, 2교시 수고 많았습니다. 3교시에서 만나요. 빠이빠이.